병원 진료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가운데 대식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김대식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뭔가요? 간이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간이식이라니.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해숙과 이혼한 상황에서, 무철에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것이었다. 선생님, 만약 수술을 안 받으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1년 정도로 봅니다. 1년. 대식은 그 말을 되뇌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도 끝났고 아내와도 헤어졌고 이제 생명마저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었다. 병원을 나선 대식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어떻게 말하지? 석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석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세요? 석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대식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괜찮다. 너나 일 잘해. 전화를 끄는 대식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한편 대운 빌딩 앞에서는 무철이 서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규태 씨 재산 동결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추적 감시도 시작됐고요. 무철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네요. 대식 씨 관련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고요. 무철은 만족스러워했다. 4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친구들에 대한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때 무철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철 씨. 돌아보니 대식이 서 있었다. 대식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무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왜 왔어? 규태 어디 숨겨놨는지 말하러 온 거야? 무철아.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좀 힘들어. 뭐가 힘들다고? 4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이제 와서 힘들다는 거야? 그때 대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철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자신 앞에서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야, 김대식,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래? 무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권도 규태 일도. 나 정말 잘못했어. 대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40년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폭발한 것이었다. 무철은 뒤로 물러섰다. 대식의 진심 어린 눈물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늦었어. 무철이 돌아서려는 순간 대식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철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대식을 보며 무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를 다짐했던 마음과 40년 우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식이가 이상해요. 요즘 계속 우울해하고. 다시 그 돈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무철이한테 굽신거리려고. 무철은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과연 대식의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그날 밤 진태의 집 앞에서는 무철이 차 안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무철은 규태가 진태와 연락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어둠 속에서 진태의 집 대문이 열렸다. 진태가 급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무철은 차 시동을 걸었다. 역시 규태와 연락하고 있었군. 진태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생필품들을 사는 모습을 무철이 멀리서 지켜봤다. 라면, 물, 빵, 그리고 약품들까지. 누군가 숨어 지내는 사람을 위한 물건들이 분명했다. 편의점을 나선 진태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무철은 들키지 않으려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진태는 낡은 모텔 앞에서 멈춰섰다. 무철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드디어 찾았군. 규태 이놈, 거기 숨어 있었구나. 진태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무철은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모텔 2층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철은 그 방향을 확인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최규태, 이제 정말 끝이야.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어디 계세요? 잠깐 일 보고 있어. 금방 들어갈게. 무철은 거짓말을 했다. 미자에게까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 모텔 방 안에서는 규태와 진태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규태의 얼굴은 초췌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무철이 형이 점점 더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어. 규태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다. 금옥에게서 온 전화였다. 규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금옥아. 나야. 오빠.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됐어요. 금옥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규태를 걱정하며 견디고 있는 것이었다. 규태는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금옥아. 오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고? 규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 때문에 금옥과 뱃속의 아이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금옥아, 주소 보낼 테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 혼자만 와. 오빠. 지금 제 몸이 좀. 괜찮아.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규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은 규태는 진태를 바라봤다. 진태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형,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니야. 이미 끝났어. 무철이가 나를 용서할 리 없어. 40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규태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이것만이라도 금옥이에게 줘야겠어. 한편 해숙의 새 집에서는 미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해숙의 표정은 어두웠다. 엄마, 아빠 생각나세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나긴 뭘. 무철이한테 고소당한 마당에.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김대식님 보호자세요? 검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렸는데. 해숙은 놀랐다. 검사 결과요? 무슨 검사요? 종양 관련 정밀 검사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종양이라고? 대식이가 아프다는 건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아픈가 봐. 해숙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이혼했다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해숙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간까지 전이된 상태라고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수술을 받으시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다. 해숙은 주저앉을 뻔했다. 무철이와의 법정 싸움도 재산 문제도 모든 게 하찮게 느껴졌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석진을 만났다. 석진도 대식의 병원 기록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걱정이 가득했다. 해숙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석진아, 우리 아빠가.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날 밤 미자의 집 앞에 해숙이 나타났다. 미자는 해숙을 보고 놀랐다. 해숙 씨? 이 시간에 무슨 일로? 해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미자 씨,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지. 하지만 해숙은 문턱에 서서 말했다. 당신 남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아요? 미자는 당황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대식이가 죽어가는데도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40년 친구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해숙 씨, 진정하세요. 우리 남편도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요? 그럼 왜 고소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복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미자는 할 말이 없었다. 무철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지만 해숙의 절규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 무철 씨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 바로 당신 남편이에요. 해숙의 말에 미자도 화가 났다.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 욕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40년간 이어진 세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순간이었다. 모텔에서는 금옥이 도착했다. 배가 불러온 금옥이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규태는 문을 열고 금옥을 맞았다. 오빠, 정말 가시는 거예요? 금옥이 눈물을 터뜨렸다. 규태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금옥에게 건넸다. 금옥의 울음소리가 모텔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모텔 주차장에서 무철이 차에서 내렸다. 규태야, 나 무철이야. 문 열어봐. 모텔 방 안의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다. 규태는 금옥을 뒤로 숨기며 문 쪽을 바라봤다. 40년 우정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규태는 금옥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 밖에서는 무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규태야, 나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만 나와. 진태는 창문 쪽으로 가서 도망칠 방법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2층이라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금옥은 배를 감싸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긴장감을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규태는 그런 금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오빠, 어떻게 해요? 금옥이 속삭였다. 규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40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던 무철이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무철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40년 우정 따위는 이미 잊힌 지 오래인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 여기 있었구나. 무철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진태도 있고 금옥 씨도 있고 다 모였네. 무철아. 규태가 힘없이 말했다. 어떻게 여길 찾았어? 내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어. 나는 끝까지 찾을 거니까. 무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진태가 나서려 했지만 규태가 손으로 막았다. 이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무철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규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배신해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야? 무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다. 내 복권을 훔친 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리고 금옥 씨까지 이용해서 증거를 숨긴 것까지. 무철아, 금옥이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규태가 변명하려 했지만 무철이 말을 끊었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미자에게서였다. 금옥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문자를 본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다. 이것 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임신한 여자까지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 금옥이가. 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금옥은 괜찮았다. 무철이 받은 문자는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금옥은 규태의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금옥이 어떻게 됐어? 아이는 괜찮아? 규태는 급하게 물었다. 지금 와서 걱정이야? 무철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진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다. 무철이 형, 이제 그만해요. 규태 형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무철이 진태를 쳐다봤다. 4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반성으로 끝날 일이야? 그때 금옥이 규태의 뒤에서 나왔다. 배가 불러온 그녀의 모습을 본 무철은 잠시 당황했다. 무철 씨. 금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발 규태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금옥 씨,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무철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저와 규태 사이의 문제니까. 아니에요. 저와도 관련이 있어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금옥의 말에 무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임신한 여자 앞에서 너무 가혹하게 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무철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규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규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무철아,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금옥이만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린다고? 무철이 비웃었다. 내가 언제 금옥 씨를 건드렸어? 너 때문에 저절로 고생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때 금옥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파하기 시작했다. 아, 아파요. 금옥아. 규태가 급히 금옥을 붙잡았다. 어떻게 됐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금옥이 힘들어하며 말했다. 진태가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규태는 금옥을 의자에 앉혔다. 무철은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금옥 씨, 괜찮으세요? 무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금옥이 힘없이 대답했다. 무철은 임신한 여자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복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규태야, 어쨌든 이제 정말 끝이야. 무철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자수해.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금옥이는? 우리 아이는? 규태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무철이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아, 그리고 대식이도 곧 법정에서 만날 거야. 40년 친구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겠네. 무철아, 잠깐만. 규태가 무철을 붙잡으려 했지만 무철은 뿌리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규태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진태와 금옥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형, 정말 자수할 거야? 진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금옥은 눈물을 흘리며 규태의 손을 잡았다. 오빠, 저도 같이 갈게요. 같이 죄를 지을게요. 안 돼. 너는 아이를 생각해야 해. 규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모텔을 나선 무철의 표정은 복잡했다. 목수는 달성했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다. 특히 금옥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까지 들었다. 차에 타며 무철은 생각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4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어. 끝까지 가야 해. 무철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미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늦었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 보고 왔어. 무철이 간단히 대답했다. 혹시 규태 씨 찾으러 다니신 거 아니에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어.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야. 여보. 미자가 무철의 손을 잡았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40년 친구들인데. 40년이 뭐 중요해? 40년 동안 나를 속인 친구들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미자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느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규태는 구치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고, 무철은 복수와 우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대식은 죽음의 공포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했고, 해숙은 남편의 생명과 무철의 무정함 사이에서 분노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무철은 결심을 굳혔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재판 그대로 진행하세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무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4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다. 복수의 끝에서 무철이 찾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40년 지기 친구들 간의 법정 다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을 나온 것이었다. 대운 빌딩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해숙은 대식의 팔을 붙잡고 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대식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다. 당신 괜찮아? 해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대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다. 간에 생긴 종양이 그의 체력을 급속도로 소모시키고 있었다. 석진도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왔다.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걱정 마. 아빠는 강하니까. 하지만 대식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법원 로비에서 잠시 쉬어가야 할 정도였다. 그때 법원 입구로 무철이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뚜렷했다. 무철을 본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대식을 부축한 채 무철에게 다가갔다. 무철 씨. 해숙이 큰 소리로 불렀다. 무철은 해숙을 보며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식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건... 무철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다. 40년 친구가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해숙의 절규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철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며 불편해했다. 해숙 씨,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라고요. 법적인 문제라고요? 해숙이 비웃었다. 당신이 죽었다고 할 때 누가 장례식까지 치러줬는지 잊으셨나요?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기 때문이다. 그때 대식이 힘겹게 일어나 무철에게 다가왔다. 무철아. 무철은 대식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겨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야위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대식아. 너 정말 많이 아프구나. 무철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대식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나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무철은 친구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때 법정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철과 대식은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다. 40년 동안 나란히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원고와 피고의 자리에서 마주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40년 우정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이 사건을 소개했다. 피고 김대식 씨는 원고 한무철 씨로부터 복권 당첨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철의 변호사가 일어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고 규태의 증언도 낭독되었다. 모든 것이 대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피고는 현재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철의 변호사는 단호했다. 피고의 건강 상태와 범죄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철은 대식을 바라봤다. 친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때때로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다. 무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대식이 힘겹게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다만 제가 죽기 전에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의 말에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무철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대식이 쓰러졌다. 해숙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석진도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아버지! 119가 불렸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철은 쓰러진 대식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해숙이 무철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냐고요? 무철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복수가 친구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대식을 보며 무철은 처음으로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40년 우정보다 복수를 선택한 자신이 과연 옳았을까?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대식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해숙은 그런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당신, 정신 차려. 석진이가 걱정하잖아. 대식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해숙의 목소리를 들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미안해. 해숙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무철도 자신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미자가 조수석에서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 하지만 무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대식 씨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 봐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철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복수를 완성한다고 해서 만족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함과 후회만 남았다.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는 해숙과 석진,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무철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고 독소가 혈액으로 퍼지고 있어요. 해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석진이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당장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48시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8시간. 그 말에 해숙은 주저앉고 말았다. 무철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의사 선생님, 그럼 간이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석진이 간절하게 물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분과 맞는 기증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설사 찾는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상황으로는 의사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희망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다. 해숙이 의사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사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그때 석진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간을 줄 수는 없나요? 저는 아들인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혈액형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석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무철은 복도 구석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복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대식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때 미자가 무철에게 다가왔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무철이 힘없이 말했다. 내가 이러려고 복수를 한 게 아닌데. 여보.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소를 취하세요. 하지만 무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되돌릴 수 없어.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해숙과 석진이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다. 대식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다. 당신. 해숙이 대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해숙아. 미안해. 대식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들릴 정도였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무철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대식의 말에 해숙은 더욱 울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이 원수 같은 친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석진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석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을. 대식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응급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금옥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 병원까지 달려왔다. 대식 아저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금옥이 해숙에게 물었다. 금옥씨. 해숙이 놀라며 말했다. 몸조리해야 할 텐데 왜 왔어요? 규태 오빠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대식 아저씨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금옥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너무 버거웠다. 그때 병원 복도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태아였다. 그는 대식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대식 아저씨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태아가 해숙에게 물었다. 태아야. 해숙이 놀라며 말했다. 내가 왜 여기에? 아저씨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어서. 뭔가 도울 일이 있나 해서요. 태아의 진심 어린 걱정에 해숙은 감동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고마워. 태아야.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드님과는 혈액형이 맞지 않네요. 그 말에 석진은 절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가족분들도 검사를 받아보시죠. 의사가 제안했다. 그때 태아가 나섰다. 저도 검사 받을 수 있나요? 태아야, 너는 가족이 아닌데. 해숙이 말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대식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태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주는 모습이 고마웠다. 검사를 하는 동안 무철은 복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대식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해숙이 무철에게 다가왔다. 무철 씨. 해숙 씨. 무철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결과예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무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0년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고소를 취하지 않을 거예요? 해숙의 질문에 무철은 괴로워했다. 복수와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때 금옥이 무철에게 다가왔다. 무철 씨. 제발 부탁드려요. 금옥 씨. 규태 오빠도 대식 아저씨도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금옥의 간절한 부탁에 무철의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때 의사가 나와서 발표했다. 태아 씨 혈액형이 맞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도 받아보시죠. 정말요? 해숙이 놀라며 물었다. 네,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다. 태아는 흔쾌히 추가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 태아야, 정말 고마워. 해숙이 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대식 아저씨가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무철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미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보, 결정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요. 무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40년 우정과 복수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왔다. 대식의 상태가 급변한 것이었다. 의료진들이 급히 뛰어들어갔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